세월호 특별법 협상 국면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야당과 유가족 간의 접점은 어느 정도 찾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기치 않게 여당 대표와 유가족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리에 노란 물결을 일으켰던 세월호 현수막들이 줄줄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일베를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철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정부가 국정화 찬성 인사를 토론자로 대거 참석시킨 정황을 취재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원이 한인 집회를 제지하려다 캐나다 현지 경찰로부터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뉴스옥에서 보도합니다. 9월 25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당과 협상을 재개할 단초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유가족들을 만난 뒤 언론을 향해 공식적으로 던진 말입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조만간 소통할 것이라는 말까지 더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혁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와 계파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고, 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정당 개조론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본회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공방도 있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이틀 연속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협상의 재개 단초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네, 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민주연합 지도부는 유가족들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두 원내대표가 조만간 소통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동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이 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오늘 당 외부 인사 중에서 혁신위원이 된 사람들이 발표됐어요?
네,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문화미래포럼 대표인 소설가 복거일 씨, 문진국 한국노총 전 위원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서경교 한국외대 사회과학대 학장 등 총 6명의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회에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내 인사로는 나경원 의원이 오늘 혁신위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을 포함해 당내 인사 11명, 외부 인사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다음 주 초부터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갑니다. 김 위원장은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 후에 이전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은안이 왜 실행이 안 됐는지 주목할 것이라며 언행일치를 통해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당의 혁신을 하는 게 제1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발족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혁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는지 자기의 말을 얼마나 더 지키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문위원으로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얘기한 홍준표 지사와 원희룡 지사가 혁신위원회에서 빠진 거는요, 그 당내 반발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겁니까? 네, 당초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홍 지사와 원 지사를 혁신위원으로 인선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 등이 반대하면서 혁신위원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혁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혁신위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인적 구성에서부터 당내 공감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혁신위가 차기 대권 두 주자들의 놀이터냐 이런 비아냥 섞인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관역 단체장까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김태우 최고위원 등이 홍준표 원희룡 지사의 참여를 막는 데에는 대선 주자급 인사들 간의 기싸움 그리고 당내 계파들 사이에 경쟁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서 홍준표 원희룡 지사를 자문위원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있죠. 이곳은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까? 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당내 내용을 수습한 민주연합은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선 중진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원 위원장은 이번이 우리 당에게 부여된 마지막 혁신의 기회라며 사직생의 각오로 혁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 위원장은 국회 도서관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과 민주정책연구원을 민간에게 개방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거대 담론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혁신안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혁신안을 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개방형 네트워크 정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문재인 의원이 당의 뿌리와 체질을 바꾸자는 이른바 정당 개조론을 편 것이지만 내년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문 의원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논쟁이 번질 조짐도 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온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지자를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기 위해 삶의 현장을 활동의 중심에 두는 생활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시민의 삶을 정당 네트워크에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원이 말한 네트워크는 정당 산하의 다양한 조직을 뜻하는 것이지 통신 장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오프라인 결합이란 표현과 합해지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친노에 유리한 모바일 투표를 다시 도입하려고 군부를 뗀다는 의심이 비노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오늘 연설은 모바일 투표나 전당대회와 아무 상관이 없고 다가오는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전대룰을 바꿔야 가능한 시민참여 경선이나 모바일 투표 도입 가능성은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국회 본회의 날입니다. 여야가 이 문제로 오늘 어떤 신경전을 폈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반드시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연합은 여야 합의 없이 정한 의사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오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국회가 국회의원한테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닙니까? 국회의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여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이 보자고 그러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국회의장님 찾아와가지고 이거 직권 상정해달라. 국회의장님이 직권 상정용 국회의장님이십니까? 지금 아마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뒤 국회 사무처에 본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내일 본회의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특별법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3시간 정도 진행된 면담이 끝난 뒤에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여당이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고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 사이에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못 주는 것이 청와대 때문이라는 입장을 김 대표가 유가족 측에 피력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그리고 광화문과 청운효자동에서는 오늘도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청운효자동 농성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인아 PD. 자, 오늘 오랜만에 국민TV 중계 카메라가 농성장에 나갔습니다. 그동안에도 농성을 계속 이어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오늘부로 35일째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간담회와 광화문 광장 일정 등으로 인해 현재는 유가족 3명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며 청운동 농성장에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국민 간담회가 있었고 이어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면담 시간이 더 길었더군요. 가족대책위와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 면담,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야당과 유가족이 일정 수준 의견이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대책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3시간가량 면담을 가졌습니다.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대신 특검 추천위 구성해 유가족의 입장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여당이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고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더군요.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고요. 무슨 일입니까? 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어제 대학생들 앞에서 한 발언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근 대변인은 어제 고려대 캠퍼스 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로 종이에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보여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김 대표 입장이 나온 뒤 자신의 발언 중 김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보여줬다는 건 착각 때문이었다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아니라 가족대책위 임원에게 보여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은 김 대표가 청와대란 글자를 보여준 사람들은 임원 2명과 변호사 1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착각으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이 오늘 목격자들과의 대질 조사 때문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가 끝났는지요? 네,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 4명과 행인 3명이 오늘 대질 조사를 위해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대리기사 이모 씨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오늘 대질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대질 조사에 앞서 행인 측 변호사는 행인들이 일방적으로 맞았고 유가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비 자체가 김현 의원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폭행의 공범으로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김 의원에 대한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겠다면서도 행인들과의 쌍방폭행이 있었고 유가족들이 먼저 행인에게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질 조사 중에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는 취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시점에 맞춰서 예고된 대로 뉴욕타임즈의 세월호 참사 관련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광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무너졌는가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가 뉴욕타임즈에 게재됐습니다. 이 광고는 재미 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가 9월부터 모금한 기금으로 게재됐습니다. 광고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함께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광고팀 관계자는 뉴욕타임즈로부터 광고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게재가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 집회에 극단적 표현이 담긴 일부 피켓이 등장한 것에 대해 집회의 취지는 오로지 특별법 제정에만 있다며 일부 피켓은 집회 측 취지와 무관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 시위, 스토킹 집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세세한 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은 시위 방식이라며 공개된 일정만 참고해 집회를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정부의 구조 실패를 비판하는 노란색 족자형 현수막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에서 벌어지는 현수막 제거 민원 넣기 운동이 민원의 실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리 현수막이 무조건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해당 지자체가 논란을 우려해서 철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청은 구로동 이마트 인근 가로수에 걸려있던 30여 개의 세월호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네, 이런 나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양쪽 그 가로변에 다 걸려져 있었죠. 대략 몇 개 정도요? 한 좋기 이쪽만 봐도 한 20개, 이쪽에도 한 20개 정도, 3, 4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로구청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5개 광고물 관리법 제8조를 근거로 철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 8조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안전사고 예방, 긴급사고 안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세월호 현수막이 이 조항에 따른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어떤 근거로 보신 거예요? 정치적 그 게시물로 보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딱히 뭐 정치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게. 경기도 파주에서도 어제와 오늘 90여 개의 현수막이 제거됐습니다. 파주시 도시경관과 관계자도 5개 광고물 관리법 8조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관악구, 도봉구, 서대문구 등에서 세월호 현수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이달 말부터 민원 등의 사유로 현수막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가 위치한 서대문구의 구청 관계자는 특히 사회적인 분위기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언급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거 민원이나 혹시 이런 게 들어왔나요? 제거해달라는? 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근데 유지를 계속 하고 계시네요? 이게 우리 국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만간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거할 겁니다. 근데 네. 민원 내신 분들은 좀 갑갑하시겠지만. 네.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 세월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 구만 인근구랑 지금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언제 좀 같이 좀 제거를 하자. 네. 협의 중에 있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구청 관계자가 말한 민원은 누가 넣고 있을까? 일반 시민들도 있겠지만 극우 부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즉 일베에서 벌어지는 캠페인성 움직임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베에는 최근 각 지자체에 현수막 철거 민원을 넣자고 독려하거나 본인이 민원을 넣었더니 철거됐더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수막이 5개 광고물관리법 8조 예외 조항에 해당돼 걸어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라고 딱히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은 네. 변호사가 하나, 일반인이 하나, 네. 상식적인 네. 판단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나 파주시, 구로구청, 서대문구청 등 지자체들은 법률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현수막 제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가 주제인 토론회, 국정화 찬성자를 대거 참석시켰습니다. 역사학자 중심의 지난달 토론회에서 반대가 다수로 나타나자 역사학자가 아닌 인사들, 특히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토론자로 내세웠습니다. 토론회장에서는 찬반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교대 정문 앞.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토하는 교육부의 마지막 토론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한다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 10분쯤 뒤 맞은편에 약 3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정화를 지지하며 반대 측을 종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토론회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정화 반대 측과 찬성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약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약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말 교육부 토론회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반대 측의 손팻말을 찬성 측이 문제 삼아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도 지난 토론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8월 토론회에는 역사 교사, 역사 연구학자들이 주로 참석했던 반면 이번에는 역사와 무관한 학자와 보수단체 인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교육부는 교육 수용자 입장에서 오늘 참석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정교조 반대 활동을 펼쳐온 인물입니다. 조 대표는 토론 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교육이 아닌 이념 문제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검정 체제가 국정보다 낫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국정이냐 한탄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검정 체제 교과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념 편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논쟁의 본질은 체제 검정이냐 국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제대로 쓰여져 있느냐 안 써져 있느냐가 이게 본질입니다. 스스로를 학부모라고 소개했지만 교육 수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들도 다수였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헌 공동대표와 고구려대학교 고영을 이사장이 대표적입니다. 국민TV가 참석자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그제서야 참석자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교육부가 토론회 참석자 선정에 어려움이 생기자 국정화에 찬성할 만한 인사들을 급히 섭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종합토론에 참여했던 13명 가운데 단 3명만이 국정화에 찬성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정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정돼 있던 홍우조 고려대 교수도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이들이 지정 토론자 9명 중 과반인 5명이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토론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교육부가 언제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이른바 카톡 난민들의 행렬이 외국 메신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 상승이 두드러지고 왓츠앱 등 다른 메신저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리수를 둔 검찰 때문에 국내 메신저 업체는 물론이고 메신저에 기반한 게임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조아라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내 다운로드 순위입니다.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이 아이폰 등 애플사 모바일 기기 iOS 분야와 안드로이드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엿새 전만 해도 iOS 소셜 네트워크 부문 131위였던 텔레그램의 순위 급상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과 검찰이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들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카톡 난민들의 피난 행렬이 한국 수사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외국 메신저 앱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달리 암호로 전달되는 비밀 대화 옵션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스마트폰과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전 세계 메신저 1위인 페이스북 메신저도 최근 국내 다운로드 순위에서 iOS 전체 분야는 2위, 소셜 네트워크 분야는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던 외국 메신저 앱은 왓츠앱, 스냅챗 등입니다. iOS 전체 분야 다운로드 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 왓츠앱은 지난 19일 373위에서 어제 291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스냅챗은 같은 기간 886위에서 855위로 31단계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 메신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카톡 등 국내 메신저 업계나 메신저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국내 게임 업계에도 실질적인 타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실제로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 검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허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법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겁주기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검찰이 무슨 짓이든 못하겠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을 해서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내용은 유가족분들 내려가실 때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거,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오늘 새벽 2시경 경찰이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가족 20여 명이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44기동대 소속 김모경이가 농성장 사진을 찍다가 유가족에게 적발된 겁니다. 김모경이는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사진을 찍냐고 강하게 항의했고 김모경이는 사과하고 해당 사진을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가신 거예요? 네. MBN 기자 맞으세요? 뭐예요? 지금 MBN 비표하고 계시잖아요. 네. MBN 기자 맞으세요? 왜 그래요? 저는 국민TV 기자인데요. MBN 기자 맞으신지 아침에는 왜냐면 국제신문 비표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기자세요? 기자분들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요. 책임자. 네. 정보과장님. 공보 담당가요. 여기 주민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 MBN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아니라. 저는 지금 MBN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비표를 달고 그렇죠? 있으니까 선생님의 신분을 다르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칭을 하신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찰이 자기 신분을 속이면은 신분은 나 속인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좀 촬영 그만하시죠. 네? 해명을 제가 하셔야죠. 제가 뭘 그걸 한 게. 얘들아 놀지 말고 제발 보고 배워. 제발 보고 배워. 제발 보고 배워. 거리는 막 뛰어들어. 이인호 KBS 이사장의 친일 청산은 소련의 지령이었다는 발언이 전방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K가 이인호 이사장의 지난 23일 전경련 강연 육성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안 자체는 어제부터 보도가 됐죠.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육성 파일이 있었군요. 네, 이 이사장은 친일파 청산이 소련의 지령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헌영 씨의 대화를 내세웠습니다. 어제부터 크게 보도된 이인호 이사장의 강연 내용 육성 파일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로부터 입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쏠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소련하고 끊고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박헌영은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세운 명분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지 손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대답은 우리가 나라도 지금 없는데 남의 손을 빌려서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말이냐. 우선 나라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해도 그건 늦지 않다 하면서 했는데 그건 결국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 때문이었어요.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그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내세우기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실제 네, 이런 얘기를 정말 했을까 싶었는데 했군요. 네. 네, 이 내용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SNS상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임권택 감독의 회상을 통해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던 해방 직후를 개탄했는데요. 이어 친일파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게시글을 통해서 이 이사장을 비판했습니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역시 친일파가 소련의 지령이라는 이 이사장 발언에 빗대어서 이인호 이사장 임명은 아베의 지령에 의한 것인가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웃기고 슬픈 일이다, 우픈 일이다 이런 내용이더군요. 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한 말인데요. 김 대변인은 친일 청산이 소련의 지령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모두 소련의 지령이라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로 우픈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 또 알아보죠.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불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이 단체가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 컨소시엄 KFT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SKT, KT, LG U+를 잇는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KFT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요금, 단말기 가격 인하를 사업 목적으로 표방했는데요. 또한 최초 자본금 1조 원 조성을 마친 상태로 올해 안에 사업 허가를 받으면 국민공모주로 자본금을 모아서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조 원 상당 주식의 일대 주주가 누구이고 150만 회원이 참여하는 연맹의 자산은 얼마인지, 또 통신망 구축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대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유총연맹이 만들어진 지가 60년이 됐다고 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게 최근입니까? 네,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60주년을 맞은 자유총연맹 측에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혁신을 이루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올해만 해도 11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등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관변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신시장 공공성 회복운동을 펴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 관변단체가 통신시장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 지원금이 가장 많은 단체인가요? 많이 받는 단체 중 3개 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황교안 장관이 기업 총수들의 가석방 가능성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최경환 부총리가 나섰어요. 네,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최 부총리는 황 장관의 어제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로 투자 부진을 꼽으며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바로 다음 날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공감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위 관료들의 이 후진적인 생각은 언제쯤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측이 직접 고용한 것이 맞다 이런 판결을 얻어냈군요. 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따랐고 근무 일수가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아차 측의 고용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신규 채용 인원과 고용기간 입증이 불명확한 인원을 제외한 468명 전원은 3년 만에 기아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이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적게 받아온 1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사측에서는 항소를 한답니까? 네, 기아차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어제 항소를 밝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싸움이 앞으로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2007년부터 5년간의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기준 근로소득자 1,577만 명 중 412만 명, 즉 26%의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5년 사이 소득 상위 10% 소득은 16% 이상 증가했지만 하위 10%는 오히려 6%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이 자료들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야 국제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던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발표한 글로벌 부보고서에 의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부채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때보다 6%가량 낮아진 65.1%를 기록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평균 40%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2012년 이후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90%대 부채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사건이죠. 불임 사건. 오늘 대법원에서 재심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1981년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끌려가 감금과 고문을 당한 5명의 피해자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가 30여 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지난 1982년 1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012년 재심에서 국보법 반공법 위반 혐의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과 왜곡이 되풀이되는 흑역사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가혹행위 때문에 사망한 윤일병 유가족들이 수사 책임자들도 고소를 했더군요. 네, 고 윤일병의 유가족들은 군 검찰보의 공소장 변경은 사실상 수사와 부검, 기소 과정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 수사 책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피소된 군 수사 책임자는 28사단 헌병수사관과 헌병대장, 검찰관 등 5명입니다.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름 내 풀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해마다 치르는 고된 싸움입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이제 김맬 일은 없습니다. 늦게 서둘러 씨 맺는 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끝내 포기하지 않고 키 작은 꽃대에 씨앗을 맺은 생명은 후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풀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거명 없이 우회적으로 표현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작정하고 강도 높게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시쳇말로 세게 띄우자 한 방송사가 세게 받았습니다. 들이받은 게 아니라 받들다시피 했습니다. YTN 얘기입니다. YTN은 뉴스 스튜디오에 탈북자들을 잇따라 출연시켜서 그들의 증언을 방송했습니다. 정치 수용소에 있었다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탈북자가 출연했을 때는 앵커 뒷배경에 끔찍한 사파를 넣어놓고 20분 넘게 보도라고 하기 어려운 방송을 틀었습니다. 사파에는 통구이 고문이라는 불고문 장면과 공개 교수형 장면, 심지어는 칼로 절도범의 손가락을 자르는 잔인한 장면들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됐고 YTN은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방송했습니다. 공개 처형 후 시체를 향해 죄수 5천 명이 돌을 던졌고 까마귀 떼가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제시된 근거는 장성택 처형으로 증명된다. 수만 명의 탈북자가 수용소의 존재를 증언한다는 탈북자의 비논리적인 주장이 전부였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취재가 우선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